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 전공의들 만나 이야기 듣고 싶다라고 어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 갈등 7주째인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다시 한번 대화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공의들을 직접 좀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고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사실 요 얘기가 있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여길 보겠습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회 전의교협이라고 하죠. 담화문을 내놨었습니다. 전공의들한테 윤 대통령이 초대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좀 만나봐라 라고 교수들, 의대 교수들이 먼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마치 화답하듯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관건은 공이 지금 이제 전공의 쪽으로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전공의들이 과연 만날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윤, 전공의 만나자 이르면 오늘 대화. 이르면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전공의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전협 측과 소통을 통해 대통령을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 대전협 측과 면담 참석 대상 등이 조율이 되면 3일, 오늘이죠.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전공의들이 만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공의들이 대화까지 나올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죠. 7주째, 2달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오늘 만난다고 해도 합의가 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 첫 발을 내디뎠다는 좀 희망 섞인 소식을 아마 모든 국민들이 좀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절반이 마음 못 정했다. 젊은 표심이 막판 변수. 네, 오늘 D-7일입니다. 딱 일주일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죠. 근데 총선 본투표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거고 사실 사전투표를 생각을 하면 이틀 뒤입니다. D-2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절반이 마음을 못 정했다고 봐야 된다. 특히나 젊은 표심이 막판 변수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윙 보터 된 2030이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동안 19대 20대 총선에서 대부분 뭐 47%, 34%, 40에서 50%가량이 일주일 내 선거가 닥쳤을 때 지지 후보를 정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 남은 지금 요 시점이죠. D-7일까지 대부분 못 정했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때문에 아직 마음 못 정했다,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표심, 요길 좀 보겠습니다. 리서치 지난달 28일, 29일 천여 명을 대상으로 보니까 미정, 모름을 고른 유보층 비율이 20대는 25%, 30대는 23.5%, 다른 이 연령대에는 한 5에서 14%밖에 안 되는데 2에서 5배, 2배에서 5배가량 많다. 다른 갤럽 조사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유보층 27%, 네, 투표율까지 다른 후보 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20대는 57%, 30대 44%에 달했다라고 해요. 네, 지금 일주일 남았죠. 격동의 일주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재외선거 투표율 62.8%, 역대 총선 최고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네, 재외선거 투표가 사실 지난 4월 1일 날 이미 끝났습니다. 집계가 이제 어제 나왔죠. 어제 나왔는데 역대 최고다. 관건은 지금 이 역대 최고 투표율이 사전투표 그리고 본투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네, 주목해볼 부분이에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사과 88.2%, 배 87.8%, 천정부지 과일값입니다.
과일값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언제 대비 88, 87%가 올랐다는 얘기냐? 작년 요맘때 동월 대비로 따졌을 때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1980년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라는 얘기까지 또 나옵니다. 과일값 비싸죠. 네, 물가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존엄한 죽음, 선택권 늘린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볼까요? 보건복지부는 2일 어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이 중단 시기를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보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동안 연명의료 중단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건 요거를 조금 땡겨서 고통스럽기 전에 그 시기를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다만 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좀 큰 한 발을 좀 내디뎠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모습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많은 비석들이 지금 세워져 있죠. 그리고 비석 하나하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곳. 네, 4.3 평화공원입니다. 4.3 평화공원, 지금 행방불명인들의 이 이름을 적은 표석들이 쭉 지금 있는 건데요. 4.3 사건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이 분들인 거죠. 오늘 4월 3일입니다. 76주기죠. 아물지 않는 아픔이다라고 경향신문 지금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물 수 있는 아픔일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비타민. 네, 오늘도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언제나처럼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D-7일입니다. 일주일 남은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스윙부터 충청 찾은 한, 뭉쳐야 산다. 네, 한동훈 위원장 어제 충청 세종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얘기가 뭉쳐야 삽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저희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네, 뭉쳐야 산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뭉쳐야 산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 요 앞에서 어제 그제였나요? 함은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 공정한 선거 관리만 하셔라 라면서 심지어 탈당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발언이 있고 난 뒤에 나온 뭉쳐야 삽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최수영 위원님.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사실 지금 전체 판세 여권한테 썩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분까지 어떻게 보면 설상가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좀 빨리 수습을 하는 국면인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함은경 지금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당의 지지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선거가 급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하는 거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는 자긍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당의 지지도 상실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를 떠나버리면은 그럼 보수 정당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요구할 게 따로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만일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져서 분열하거나 이탈하거나 혹은 느슨해지거나 이러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 선거도 지금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판에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수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는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총선 이후에 뭘 따지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원팀으로 뭉쳐야 하고 지지층의 더 느슨한 동맹들을 더 단단하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급격한 어떤 말하자면 자기 입장들을 좀 빨리 정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딱 그은 셈이다. 빨리 좀 정리를 나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 건지 요 얘기를 한 위원장이 하기 전에 먼저 함은경 후보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볼까요? 다음 기사.
윤 탈당 요구 하루 만에 철회, 하문경 담화 오해, 성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죠. 대충 보면은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뭐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리고 감정 상한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또 거명을 하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건데 어제 저녁에 또 상황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좀 성급하게 좀 내질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문경 후보, 내가 좀 성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주워 담았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 하문경 후보의 직접적인 저 철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김인영 대변인님, 네. 사실 하문경 후보가 영입 인재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또 따로 연락을 했었던 건가? 얘기가 오간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가 그 연락을 오간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문경 후보 자체가 지금 저 발언을 두고 많은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발언 수위가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빨리 수습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뭐 한 위원장은 얘기가 없어도 많은 질타가 있는 상황 아니었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일단 수습을 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한 위원장의 이 얘기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책임 없다 하루 만에 다 내 책임. 오락가락 한동훈의 입.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아까 보신 그 얘기, 네. 지금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다 내 책임입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좀 오락가락 아니야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다,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큰 상처를 입더라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결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앞뒤 계산하고 나중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네. 한 위원장 얘기, 저희 그제 한 얘기, 어제 한 얘기를 좀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한동훈 위원장 스탠스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경향신문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돌고 돌아서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출발점이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첫 번째 킬러 문항이 용산과의 차별화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나름대로 국힘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치솟고 하면서 상당히 승리의 기운이 높았다고 할 때가 소위 말해 용산과의 차별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런데 뭐 이 사실 그 항상무 그리고 또 이종섭 뭐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종의 용산발 리스크가 다시 또 돌발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2차 유난 충돌이라는 이야기가 뭐 나올 정도로 상당히 당정 간의 갈등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듯 했는데 사실 그때 나왔던 대통령의 담화 자체에 대해서 아마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실망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대통령이 이 지금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네. 사실 담화 처음 나왔을 때 반응만 하더라도 결국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지금 비단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방금 하문경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본인도 듣고 너무 실망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상당한 이 당내에서도 이래가지고 선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냐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대통령실하고 좀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그것이 결국 하문경 후보가 더 나가서 대통령 탈당까지 가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도대체 언제 입당한 사람이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되면서 자중지장처럼 가버리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가갖고는 도저히 선거를 돌파할 수 없다. 아마 그 때문에 급하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좀 급하게 선한 면이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최수영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게 네. 원톱에 약간 지금 부하가 걸리고 하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은 우리가 그걸 최종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엔드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톱이기 때문에 모든 당의 메시지, 그다음에 선대의 메시지, 국민의 메시지에 대한 최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제 그 얘기가 갑자기 너무 이제 앞서 나가 버리니까 이거는 빨리 지나야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약간 스피커들을 좀 분산시켜야지 한동훈 위원장 이런 얘기하고 다른 선대위원장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상황에 맞는 결을 하는데 네. 한 사람이 오롯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런 상황들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밖에 없는 원톱 스피커에 저는 사실은 좀 한계가 좀 누적됐다라고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이제 원보이스 기조로 갈 거예요. 이제는 원팀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남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와중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수호랑이님, 대통령 탈당 요구 나왔는데 만약에 진짜 탈당을 한다고 치면 여당은 어느 당이냐,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여당이냐 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 의원님? 여당이 없죠. 여당이 없고 그 대통령은 무소속 당적을 갖게 되고 나머지들은 그냥 당에 불과하죠. 야당이 되는 거죠. 네, 여당 자체가 없는 거다. 대통령이 다른 당에 다시 또 입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당이 없는 거다. 여당이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제 좀 궁금한 점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 지금 어떻게 좀 내분을 좀 수습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에도 좀 빠졌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 함 후보의 얘기 이후에 안에서도 뭔가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총선 위기감 속 윤 책임론 분출, 친윤 내부 총질 말아야. 내부 총질이란 말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내부 총질이란 말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요 얘기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게 뭐 발언하는 분들이요, 자기 지역구 판세가 안 좋으니까 그래요. 네. 이게 좀 짧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급한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대통령한테 화풀이 한다고 본인 뭐 그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센 발언을 하려면요, 좀 동서남북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지지층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재호 위원장 말고 권성동 의원도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까지 분열해서 이긴 선거 단 한 번이 없었다. 후보자 입장에서 정부 여당 비판하고 싶을 수 있지만 선거평가는 끝나고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다. 뭉쳐야 된다. 어제 또 이런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김인영 대변인님, 그래서 지금 현재 국힘 내부 분위기는 뭉쳐지고 있습니까? 네,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빠르게 수습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있는 해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을 하셨거든요. 그 말인즉슨 인기 영합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자체가 개혁이나 카르텔 여파가 많습니다. 그런 정책 자체가 사실 인기가 있거나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었고, 후보들 역시 모든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하셨던 분들이고 공천 신청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당연히 물론 254개 선거구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일은 정부 여당이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해초리를 맞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지금 다시 뭉쳐졌고, 물론 부침이 약간 있긴 했지만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동안 잘 뭉쳐서 그럼 갈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말고 그럼 지금 선거 7일 남기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볼까요? 다음 기사. 동작을만 6번 간 이. 나경원 별명은 나배.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 동작을 지역을 어제도 갔습니다. 합쳐보니까 어제까지 6번을 갔더라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동작을 방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 간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 맞습니까? 일본이 대체 대한민국에 뭐이 간디 핵오염수 바다에다가 갖다 버려도 대한민국 정부는 도와주고 있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빡빡 우겨도 그래 맞아 독도는 분쟁 지역이야 당신들 얘기대로 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동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금 동작 의뢰 류사명 후보, 민주당 후보의 대항마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죠.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나베가 별명 아니냐, 나경원 플러스 아베.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후보를 어떻게 좀 비하하는 그런 이 호칭, 별칭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은 신한일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효미 변호사님. 네. 지금 뭐 국가 정체성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보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거 약간 별명 나베까지 얘기하고 인신공격성 아니야라고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이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경합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네. 류삼영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영입 인재인데 비교적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역에 미리 가서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오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리고 이 류삼영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어떤 비교 우위에 서 있는가, 국가 간과 정체성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2004년도에 초선 의원일 때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도 본인 참석 여부를 물었을 때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고지고대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굳이 바쁜 일정을 쪼개서 그 행사에 갔다라면 그 행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숙지하고 갔다라고 보는 게 맞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 행사에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반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정체성과 국가 간 지금은 어떤지 또 되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이런 부분의 검증이 정치인에겐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신한일전이다라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 변호사님은 그렇게 프레임 찰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만약에 그 프레임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단히 무리하다고 하면 네. 입에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그런 슬로건에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어느 정도 논란이 잦아들었지만 계속 진행형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추가 방류가 이뤄지고 있고요. 국민 불안이 사그라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슨 대안 내놨는지 국민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조급증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 동작을의 지역구 의원을 뽑고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사실 그 말하자면 이제 선량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유사명 후보가 독립운동가 후손입니까? 아니면 독립운동가입니까? 아니면 나경원 후보가 무슨 친일 행적이 있는 뭐 집안 후손입니까? 근데 이걸 왜 한일전으로 갑니까? 무슨 지금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한일전이라면 제기차기에도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건 문제예요. 뭐냐면 그 중국에는 쉐시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불법 조어가 있다면 자기는 격침시켜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중국관이고 외교관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민주당 대표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동작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건 모욕이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걸 강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마침 한일전을 대리한다니요.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도 과도하게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네. 또 그럴 수 있는 프레임 아니냐. 선 넘었다.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좀 여러 이 목소리를 같이 좀 모아서 봤는데 이재명 대표 직접 동작을에 가기도 하고요. 또 동작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하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류사명 후보를 좀 돕는 지원 이 유세 발언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또 나베 얘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만 했느냐,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얘기만 했느냐, 아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여 후보 과거 역공 우리한텐 사퇴하라더니 입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를 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아마 그
그쪽의 상대 후보가 김성원 후보. 저번에 해오는 날 무슨 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던 그분이죠. 혹시 이분이 그 전에 어디 수해 복구 지원 갔다가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분이에요? 그분이었군요. 요즘 같으면 그 후보 사퇴해야 될 일인데. 그런 후보를 공천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건데요.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해당 지 의정부죠. 이 남병근 후보한테 전화해서 거기 국민의힘 후보 문제 있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이게 이재명 대표 약간 전략이 바뀐 건가? 전에는 그냥 당대당이었는데 이제는 콕 집어서 나경원, 김성원 이렇게 한 명 한 명 찍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장면이 어제 아마 재판장이 출정했잖아요. 본인이 지금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본인 지역의 유세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전국 유세를 해야 되는데 또 본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지금은 이렇게 이동하는 중간중간마다 조금 격전지라고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제 격려 전화를 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네. 나름대로 하니까 이 딱 그 선정해서 하는 그 전화를 하는 것도 그날의 메시지하고 딱 맞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동두천, 양주, 연천에 나온 남병근 후보를 격려하는데 사실 이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상대당 후보인 국민의힘의 김성원 후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원 후보가 지난번 수해도로 갔다가 비가 더 왔으면 사진 그림이 좋을 텐데 그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당의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 후보를 지금 공천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부적절한 후보가 나왔는데 왜 언론은 우리 후보의 흠집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할까? 그런 부분들을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뭐랄까 양수겸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항도 챙겨야 되고요. 전국 선거도 챙겨야 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딱딱 집어서 지역에 전화를 직접 후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네. 이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이죠. 재판가 아니라 사실 전국을 돌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 탓 선거 집중 못해.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들어보고 오시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간을 이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내가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시간 부족을 유튜브로 어떻게 보충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지. 왜냐하면 선거는 중도층 공략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유튜브는 지지층이 주로 보는 채널이거든요. 네. 이게 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유튜브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단 여당에서 공격하는 프레임이면 재판에 발목이 묶일 거다라고 하지만 틈틈이 그 공백을 어쨌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메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온라인에서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 지지층들이 주로 소비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네.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제1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도 어떤 말이 나왔는지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를 기성 언론들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공백을 메우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자평하는 것 같고요.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긴 하지만 이 법원의 시간으로 오기까지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이 정치적인 수사 영역은 없었는가, 그리고 여권을 향한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유권자들한테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어쨌거나 메시지 공백을 메꾸는 차원에서는 뭐 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냐 말씀하셨는데, 말씀 제가 한 10번쯤 드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남았는데 그럼 여야 대표 공히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둘 다 원스피커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그럼 지금 선거운동 시작하고 동선이 어땠는가, 그걸 국민일보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루 10여 곳 저인망 유세, 이 서울에서 인천 오가며 표단속입니다. 여기 좀 지도를 같이 볼까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먼저 처음에 서울 경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 2, 3, 4 수도권 돌고요. 쭉 내려서 부산 갔습니다. 부산, 경남 갔다가 충청, 세종, 오늘도 충청, 강원 부분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죠.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서울, 인천, 인천, 서울, 인천, 인천, 서울, 인천, 서울 계속 왔다 갔다. 수도권에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만 있어도 되나 싶은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입니다. 김부겸 위원장은 크게 돌죠. 네.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에서 이 첫날도 두 군데 찍고요. 멀리 찍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주, 네, 경기로 올라가서 서울, 경기 찍고 강원, 충북, 대구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넓게 돌고 있다. 여기서 한 명 더 있습니다.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는 부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충남 갔다가 호남 갔다가 다시 부산 왔다가 그리고 서울 인천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또 이제 부산에서 좀 힘을 주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인영 대변인님, 네. 야권은 약간 역할 분담이 좀 확실해 보여요. 지금 수도권 하고요, 이재명 대표. 김부겸 위원장이 이 수도권 제외한 다 외곽으로 좀 이렇게 넓게 돌고요. 조국 대표가 좀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요. 근데 여기는 혼자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너무 힘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이 물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당선이 되셨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재들을 많이 못 키웠던 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호감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그런 인물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혹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선을 보시면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대구, 경북도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선거 전에 후방을 먼저 든든하게 다져놓고 전국을 다 돌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서서 죽겠다는 말씀을 하신 만큼 공식 선거 마지막까지 휴식 일정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혹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좀 인재를 못 키운 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선대위원장이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있는데 여기 사실 본인 지역구가 있고 여길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도 분당에 본인 지역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좀 짐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원희룡 후보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원희룡 재건축 단지 이름 대봐라. 이재명 본인은 외워놓으신 모양. 네, 무슨 얘기냐? 개항을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직접 보시죠. 개항을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제가 우리 실무관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봤고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하여튼 본인은 저는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네, 답변 시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방해하지는 좀 마시고요. 네, 지금 오가는 대화가 팽팽합니다. 근데 요걸 보니까 차재현 교수님, 예.
어제 토론회 사실 늦게 밤 10시 반 막 늦게 있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개항을 주민들은 아마 보면서 이게 대선인가 총선인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가 개항이긴 하지만 개항은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의 사기 대선 행보를 위한 큰 정치, 이른바 큰 정치만 한다고 해서 개항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부각시키려고 아마 이런 작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본인 전직이 바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네. 개항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상 서울과의 그 일종의 뭐랄까요. 그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화된 전략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개항의 또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이 지역의 소구력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을 갖고 본인은 그러니까 지역의 일꾼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개항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지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아마 이 지금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전략을 쓴 것이고요. 뭐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하느냐. 이건 너무 조금 이 치졸한 선거법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보면은 이거 소리 좀 높아지겠는데 라는 느낌도 없잖아 들긴 합니다. 근데 어제 그럼 재건축 단지 얘기만 나왔느냐? 아닙니다. 지금 김포공항 이전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자,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되실 때 규련 탄약고 이전도 약속하셨고 네. 김포공항 이전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선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 이게 매우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고 계양구 단위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을 꺼내본 적이라도 있는지, 전혀 협의가 없는 공약을 그것을 온 국민, 특히 계양 주민들에게 그것을 마치 할 것처럼 표를 받아놓고 그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마디 협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련 기관들과 협의도 하고 논의도 네. 하고, 뭐 제가 힘이 없어서 장관하고 직접은 얘기 못했습니다만 관련 기관들의 질의나 협의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네. 사실 차기 대선 잠룡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굵직굵직해요. 공항 이전하고요. 막 재건축 단지 얘기하고 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최수영 의원님 약간 타이틀 방어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타이틀 방어전은 방어하는 쪽이 유리한 겁니까? 도전하는 쪽이 유리한 겁니까? 원래 그 그러니까 공성보다 수성이 네. 훨씬 어려운 법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해도 되지만 수성하는 쪽은 어쨌든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좀 굳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원희룡 그 후보가 강조하는 건 그거 같아요. 또 두 가지 효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허황된 공약이라고 지적과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거치지 않고 이런 일이 되겠느냐라고 본인의 존재감도 한번 확인해 준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계양구 을은 송영길 대표가 물려주면서 급하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의 현안들은 물론 본인이 공약은 했지만 사실 그거 챙기는 것보다 오히려 재판단일이야, 당대표 도전하랴 굉장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대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나는 3, 4개월 동안 열심히 밑바닥 훑었는데 당신은 공중전이를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 약점을 부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계양을 주민들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 기제가 작용할 수 있어도 네. 계양을 단위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낙선과 당선 유무가 네. 또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로 가는 정치 심판에 약간 또 그 프레임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 흥미로운 지점을 주목합니다. 네. 흥미로운 지점이다. 계양을 주목되는 지점이다. 사실 모든 언론이 다 계양을 지역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TV 토론을 하는 이유 단순히 원거리 말공세 말고 좀 직접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후보들이 뭘 쥐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지 보고 싶어서 하는 게 후보 토론회죠. 정책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총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